자, 이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얘들 정도만 이제 시험에서 인용이 됐어요. 이거 말고 이제 시장 추출법 하고요.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고 있는데 여기 내용연수 기준법 안에는요.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요.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는 우리가 균등상각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는 체감상각법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 감채기금법 그러는데요. 이게 제목이 체감상각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금융에 가면 원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 있죠. 네, 걔가 무슨 식이에요? 체감식이죠. 그게 매년에 원리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얘는 매년의 감가액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체감한다는 얘기예요. 체감. 자, 그러면 얘는 주로 건물에 쓰고요. 얘는 기계류 등에 쓰고요. 얘는 주로 이 광산에 쓰는 개념인데요. 원래는 이 원가법이라는 게 건물 가치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감가액 산정은 정액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산 문제는 다 정액법을 통해서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작년만 예외적으로 정률법을 준 거예요. 그 왜 작년에 예외적으로 정률법을 줬냐면 얘가 너무 간단해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 그 정액법을 써서요. 정액법은 이것만 알면 돼요. 내년의 감가액만. 그러면 감가 누계액은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만 구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적산 가격은요. 제조달 원가에서 뭐 빼면 되냐면 감가 누계액 빼면 되죠.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매년의 감가액은요.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가율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2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10번 문제 있어요. 10번. 자, 10번 문제 보시면요. 신축 후 5년이 경과한 건물의 면적이 100평방미터고요. 기준점 현재 대상부동산의 제조달 원가가 평방미터당 100만원, 잔존 내용연수는 45년, 내용연수 만료시의 잔가율은 10%다. 정액법으로 구할 경우에 적산가격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요 경제적 내용연수는요. 경과연수하고 잔존 내용연수의 합으로 돼 있는데 실전에 가면요. 이거를 나눠서 안 줘요. 예전에 나눠서 준 적이 있는데 그냥 직접 경제적 내용연수를 줘요. 거기 보시면 신축은 몇 년이 경과했대요? 5년. 근데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가 몇 년이래요? 45년. 두 개 더하면 얼마겠어요? 50이겠죠. 얘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제조달 원가도요. 이렇게 구하라고 안 주고요. 실전에서는 그냥 줘요. 1억이라고. 거기 보면은 면적이 100이잖아요. 그죠? 100인데 제조달 원가가 이 평방미터당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1억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거기 잔가율 몇 프로 줬어요? 10% 줬죠. 근데 원래는 계산하려고 그러면 1-0.1이에요. 10%니까. 그러면은 1에서 0.1 빼면은 0.9죠. 그럼 1억 곱하기 0.9 하면 9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걸칠 필요가 없이 얘가 1억이잖아요. 잔가율이 몇 프로 줬어요? 10%. 그럼 1억이 10%면 얼마야? 1,000만 원이잖아요. 1억에서 1,000만 원 빼면 얘가 9천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9천을 갖다가 얼마로 나누면요? 50으로 나누면 그럼 매년 감가액이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안 풀어 갖고 왔죠. 그냥 이것도 들고 오신 거죠, 이거.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이 얼마 나오겠어요? 180만 원 나온다고요.
180 곱하기 50 하면 얼마 나와요? 9천 나온다고요. 그럼 매년의 감가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180. 근데 경과년수 몇 년 줬어요? 5년. 근데 알려줬잖아요. 여기다가 얼마 곱하면요? 180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9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네. 그러면 1억에서 얼마 빼면요? 900 빼면 얘가 9,1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이게 조금 요령이 붙으면요. 이거는 그냥 1분 안에 풀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거 시험상에서 준 건 어떻게 줬냐면요. 그냥 이거 얼마? 50년. 그리고 얘 2억 줬어요. 그리고 잔가율 10% 줬어요. 그럼 2억에 10%면 얼마예요? 2천이잖아요. 그럼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1억 8천. 50으로 나누면 360 나와요. 그런데 얘도 경과년수 5년 줬어요. 시험상에서. 그러면 1800 나오겠죠. 이게 답이었어요. 요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이 좀 더 간결하죠. 식을 알면 단순 대입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요. 이렇다는 얘기죠. 얘를 기준으로 해보시게 되면 자, 전체적인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50년이에요. 50년인데 여기 기준하게 되면 지금 몇 년 경과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5년 경과했고 매년의 감가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180. 그래서 누계액이 얼마 나왔냐면 900 나왔어요. 그럼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얼마 남냐면은 9,100만 원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는 매년의 건물의 가치가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근데 현실적으로 건물의 가치는 매년 이렇게 일정하게 감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초기는 신축이니까 감가의 정도가 별로 없고요. 시간이 경과하면 감가의 정도가 더 커지죠. 이거는 이 계산식으로는 조정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감정평가상의 감가 수정이 있고요. 기업회계상의 감가 상각이 있을 때 여기는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서요. 여기서 뭐를 공제해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여기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에서는 취득 원가에서 뭐를 공제해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얘는 장부 가치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장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의한 대로 매년 장부상에서 얼마씩만 180만 원씩만 그냥 공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은 현실적인 가치를 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산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직접 보라는 거예요. 평가사가. 평가사가 가서 관찰 감가법을 병용을 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얘가 지은 지가 5년 되는데 관리 상태가 부실해가지고 지은 지가 한 25년 된 것 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장부상에서는 이게 조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감가수정에서는 무슨 법을 인정하겠어요? 네, 여기는 관찰감가법을 인정을 하고 여기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같이 기억을 하면 돼요. 그게 어디 가보시면 되냐면요. 324페이지 가시면 문제 5번 있죠. 문제 5번. 자, 거기 하면은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옳은 거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1번 지문에 보면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하는데 감가수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감가수정은 건물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감가상각은 건물의 재생산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바뀌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을 감가수정에는 경제적 감가를 행하는데 감가상각에서는 경제적 감가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시장성에 의해서 발생한 감가를 여기서는 반영해 주는데 여기는 반영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시장성을 고려할 이유가 없죠. 장부상에 대한 감가만 계산하면 되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관찰감가법은 평가사가 직접 가서 관찰을 하겠죠. 그럼 객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인 거예요. 거기서 또 틀리게 줄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시게 되면은 거기 8번에 보시면 관찰 감가 수정 방법 중에서 관찰 감가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5번에 이 방법은 외부적 관찰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감가 요인이 누락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경험과 판단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보 감정평가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 경력이 한 3년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평가사의 주관성 개입이 큰 방법이 바로 뭐다? 관찰 감가법이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내용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는 애 있죠. 정률법이라는 애는요. 여기서 얘네가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전기말 미상각 잔액에다가요. 상각률을 곱해서 구해요. 근데 이 상각률이 정률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첫 해 제주달 원가가 1억이에요. 근데 상각률을 5% 줬어요. 그러면 1억에 5%면은 500만 원이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2년 차가 되면은 1억에서 500만큼의 감가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잔액이 얼마 났냐면 9,500 남겠죠. 여기에다가 정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가액이 475만 원 나와요. 근데 3년 차가 되면은 9,500에서 475만 원만큼의 감가가 됐으니까 남는 게 9,025만 원이죠. 5% 적용하면은 451만 원 나와요. 그럼 정률법을 적용하면은 첫 해가 감가액이 제일 크죠. 가면서 상각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이유는 잔액이 줄잖아요. 줄어드는데 정률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년의 감가액이 틀리죠. 첫 해가 제일 크고 가면서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래서 제목이 체감상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액법이라는 거는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게 돼요? 균등한 거고, 정률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위에 가면 326페이지에 7번에 가시면 정액법과 정률법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정액법은 초기에 감가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 기구 등의 평가에 쓴다는 게 틀렸겠죠. 정액법이 아니라 뭐 정률법. 그러니까 자동차 등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자동차는 왜 신차가 출고가 되면 감가가 바로 확 매겨지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정률법은 감가 누계액이 경관 연수에 따라 증가하나 매년의 감가액이 감소하는 바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체감상각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네, 그거 정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뒷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고요. 10번 우리가 계산해서 이거 계산한 이유가 그거예요. 얘네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계산을 굳이 뭐 못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정액법에서 구하는 거는 좀 간단하다라는 논리 정도를, 그렇죠? 네. 이게 매년 나온다 그러면 선생들도 이거는 어쨌든 각인을 시켜가지고 쉬우니까 해보겠는데 매년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그리고 근래는 감정평가상에서 계산 문제가 3방식에서 많이 나오죠. 작년도 4개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있는 11번 같은 경우는요. 연습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죠? 10번하고 패턴이 같으니까. 이거 한 번도 안 풀어갖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도 오늘 끝나는 날인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풀어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못 들은 채 하는 거죠. 또. 그래서 그 내용 정도만 정리하셔가지고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죠? 거기 12번에 나오는 거 그 정률법에서요. 그 적산 가격을 정률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 있는데요. 이거는 제주달 원가에다가요. 여기다가 잔가율 곱하시면 돼요. 에 대한 N승인데 이게. 거기 12번에 가시면요. 제주달 원가가 500만 원인 기계 정률이 있잖아요. 예, 정률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20%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내용연수 만료 시에 잔존 가격이 50만 원일 때 2년이 경과한 이 기계에 대한 적산 가격을 정률법으로 구하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러면 계산 이거 해보셨나요? 예, 500이잖아요. 그죠? 잔가율, 정률이 몇 프로래요? 그 잔가율이라고 줘요. 정률이라고. 몇 프로? 20%. 0.2잖아요. 몇 년 경과했대요? 2년 경과했다는 거죠. 20%라는 얘기는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80% 남아있다는 얘기죠. 0.8 곱하기 0.8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0.64 나와요. 500 곱하기 0.64 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 32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320만 원. 상각률이 20%니까. 그럼 남아있는 잔가율이 80%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8에 대한 제곱이 있죠. 몇 년 경과했다 그랬어요? 2년. 그러면 0.8 곱하기 0.8 하면은 0.64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곱하면 돼요. 그럼 320 나오는 거예요. 얘도 작년에 이게 나왔는데 한 번 나오고 끝날 운명일 것 같아요. 왜? 대입이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선하다. 근데 내용이 간단하면 그 다음에 연속으로 나오기가 무리인 게 여기는 정액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돼 있어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우리가 가격 구할 때는요. 사례 가격으로부터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론으로 물어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이제 비율 수정하는 거지 주로 물어보는데 여기서 시가 뭐예요? 시점 수정, 사각, 사정 보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죠. 면적은 개별 요인 비교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산정해요. 요거 계산을 할 때는요. 얘네 뭐 쓰냐면 비율 수정법 써요. 비율 수정법 중에서도요. 가감법이라는 게 있고 승제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승제법 써요. 가감 승제 아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가 지금 곱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수정 들어가는 건 분수식으로 해요. 분수식으로 하는데 기준이 되는 분모 있죠. 분모에 사례 부동산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대상 부동산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네, 이 사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대상 부동산. 100분율이기 때문에요. 얘를 전부 다 비교는 100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조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는 배열이 이거예요. 자, 사례 부동산이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대요. 20%. 그러니까 얘가 8천에 거래됐대요. 근데 얘가 시세보다 몇 프로? 20% 싸게 거래된 거죠. 이거 보정치를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무슨 부동산이? 사례니까 얘는 그냥 100이에요. 그죠? 근데 100에서 몇 프로 싸게 거래됐대요. 그럼 100에서 20 빼면 얼마겠어요? 80 나올 거 아니에요. 80분의 100을 계산하시면 1.25가 나오는 거죠. 요게 작년 여러분 시험에 요게 답이었어요. 박스로. 비교 부정치를 올바르게 두 개 준 거예요. 두 개. 원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그런데 그 문제에 아마 2번 지문이 3.33하고 1.25를 주고요. 4번 지문이 3하고 1.25인가 이렇게 줬을 거예요. 1.25가 들어간 애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지문 중에. 그래 위에 원가법은 계산을 못해도 1.25라고도 구해줬으면 찍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찍으면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간단하니까. 요거는. 근데 요 1.25라는 게요. 예전에 그냥 뭐로만 줬냐면 요거 올바르게 이렇게 표시한 애들이 있죠. 이게 맞니? 이게 맞니?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기출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는 수치로 계산하라고 작년에 낸 거예요. 이렇게. 주로 쓰는 게 이거 많이 써요. 80분의 100. 이거.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도 이거 한번 해서 또 나온 적도 있고요. 이렇게 보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세하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더해주면 되고, 열세하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예요. 빼주면.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얘네 전체를 계산하라고 유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출에서는 전체를 유도할 때 있죠. 왜 없군요. 자, 그러면 뭐 그거라도 해봐야죠.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요. 334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19번에 보시면요. 19번에. 자, 다음의 조건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가격은 어느 정도이냐. 근사값으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 요령이 뭐냐면요. 거기 니은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거래 시점의 지가지수는 100이고 기준 시점의 지가지수는 120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요 시점 수정이 있죠. 시점 수정은 이렇게 안 줘요. 그냥 줘요. 시점 수정은. 이거는 아마 문제 낸 양반이 그거를 잘 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시점 수정은 주로 이 지가 변동률 있죠. 이걸로 표시하는데 이거는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이거는 한국감정원에서 분기별로 이 지가 변동률을 발표를 해줘요. 몇 프로씩 변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유도하지 않고 그냥 줘요. 그러니까 거래 시점서부터 무슨 시점까지? 기준 시점까지 지가 변동률이 약 한 5% 또는 몇 프로? 10% 이렇게 줘요. 그럼 얘가 5%가 상승했다 그러면요. 100분의 105 개념이에요. 그러면 얼마 계산하면 돼요? 1.5. 그 다음에 10%가 상승했다면 얼마? 1.1. 요거 두 개밖에 안 줘요. 요거 두 개밖에. 그러니까 만약에 탁 나오면은 시점 수용은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 위에 지문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기준점, 거래점부터 기준점까지의 지가 변동률은 몇 프로? 5% 또는 10%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5%면 1.05, 10%면 얼마? 1.1. 이렇게.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지수법 써갖고 100분의 120 줬으니까는 이게 1.2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사례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으로 10% 싸게 거래됐다고 돼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90분의 100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11111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90분의 100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1억에 거래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 곱하기 얼마? 1.111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하시고요. 거기 보시면 유사지역이 인근 지역보다 몇 프로 우세하대요? 10% 우세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얘가 110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된다고요.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겠어요? 0.90909090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0.9090 이렇게. 실전은요 그냥 딱딱 떨어지게끔 줘요. 이렇게는 안 주고요. 그리고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몇 프로 우세하대요? 10%. 그러면 대상이 우세하니까 100분이 얼마 나오겠어요? 110. 그럼 1.2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하실 때는요. 얘들을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얘들을 먼저 계산해서 나온 수치를 여기 1억에다가 곱하셔야지만 이게 수치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1억서부터 해서 1억 곱하기 1.2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중간에 오류가 있더라도 숫자 잘못 눌러서 그거를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쟤부터 먼저 계산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 다 곱하시게 되면요. 1.3333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억 3,300만 원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뭐가 조금 빨리 하시면 되냐면요. 분수식 있잖아요. 그거를 뭐로 바꾸는 거? 소수로 바꾸는 거. 예, 그게 좀 익숙하면 되는데 어렵게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몇 개 줬어요. 수정할 사항을. 4개 줬잖아요. 실전에 가면은 시점 수정 포함해서 3개 이상은 안 줘요. 그렇게 줘야 1분 안에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간결하게 줘요. 실전은요. 그리고 그 위에 18번 있죠. 18번.
18번 문제 보시면 내용이 이거예요. 자, 사례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다 100으로 놓는다는 얘기예요. 100으로 놓고 옆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적 조건이 있죠. 이거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요인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보면 가로 조건이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가로 조건이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보다 3%가 열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얼마를 빼라는 얘기예요. 3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럼 100분의 97이겠죠. 그러면은 가로 조건은 0.97이 되는 거예요. 0.97이. 그러면 접근 조건은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 3이니까 3%가 우세하다는 얘기죠. 그럼 100분의 103이란 얘기예요. 그럼 1.03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요건으로 환경 조건은 1%가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100-1이니까 0.99 나오겠죠. 100분의 99니까. 그 다음에 행정적 조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1이니까. 100분의 101이니까 1.01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 곱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0.9999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슨 요령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실전에서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 사람들이 알잖아요. 쉽다는 거 인식이 되잖아요. 그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개념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수익환원법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요. 그거부터 이제 먼저 보시면 여기서 무슨 가격을 구해요? 수익 가격을. 얘는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구할 때요. 일단 얘하고는 비례 관계예요. 수익이 커지면 모두 커져요. 수익 가격도 커져요. 근데 환원 이율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예요, 반비례. 이건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환원 이율은요. 자본 수익률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자본 회수율로 돼 있는데요. 요 자본 회수율이 상각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자본 수익률이요. 원래 뜻은 자본시장의 이자율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본시장의 이자율은 이자율 안에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겠죠.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에는 위험에 대한 대가는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 자본 수익률에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 자본 수익률의 성격이 얘하고 같은 거예요. 뭐 요구 수익률하고. 근데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우셨지만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얘가 할인율로 쓰여지죠.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잖아요. 그래서 일명 할인율 플러스 뭐로? 자본 회수율로도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할인율 플러스 뭐로? 자본 회수율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환원이율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겠어요? 환원이율은요. 이게요. 총 투자액이 결국 부동산 가치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순수익이 순영업소득이에요. 예? 예, 그러면 얘도 여러분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써서 줬어요. 뭐 이거 해서. 그래서 가능 총소득을 얼마를 줬냐면요. 1950만 원 줬어요. 50을 주고요. 여기서 공실 있죠. 이거 50만 원 주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갖다가 1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총 투자액은 2억을 줬고요. 그러면 1950에서 50 빼면 1900이죠. 거기다 기타 소득 100을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2000 나오죠. 근데 여기서 경비 빼겠죠.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40%라고 줬어요. 그럼 2000에 40%는 얼마겠어요? 800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남으면 얘가 1200이죠. 2억 대비 1200이면 1억에 600이라는 얘기니까 6% 나오겠죠. 이게 답이었다고요. 이렇게 주는 게.
그러니까 환원율도 요 형식대로 주는 거는 이거 하나 조건은 그냥 줘요. 그냥 주니까 요거만 계산하는 거죠. 요거만. 그러니까 요게 숙달이 돼 있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쭉 계산해서 수익 가격도 구할 수 있고 모두 구할 수 있어요. 환원율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수준에서 나왔을 때. 더 이상 복잡한 거는 해도 대입이 잘 되신다 안 되신다? 안 되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로 한번 넘어가셔가지고요. 24번, 25번, 26번, 27번에서 환원율 구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 실전에 나온 것 있죠? 나온 거는 25번 있죠? 그거 활용해서 수익 가격 구하라는 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있죠.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안에 보게 되면 우리 기본서에는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에르두법, 부채감당법 이렇게 5가지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수십 가지 돼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할 수 있는 거는요. 투자결합법, 에르두법,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 이렇게 이제 했을 때요. 요 투자결합법은요. 2가지로 되어 있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얘가 제목이 물리적이니까 부동산이 뭐하고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 토지와 건물의 합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하고요. 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이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 수익률 따로 구하고 건물 수익률 따로 구해서 가중 평균하면 종합 환원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환원율이요. 토지 비율에다가 토지 환원율을 곱하고요. 건물 비율에다가 건물 환원율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럴 때 거기 25번에 보시면요. 2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토지의 환원율은 5%고요. 건물의 환원율은 10%래요. 부동산의 가격 구성비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6대 4라고 해놨죠. 그러면은 얘가 몇 프로? 60%. 얘가 몇 프로? 40%. 근데 토지의 환원율은 5%고요. 건물의 환원율은 몇 프로로 했어요? 10%. 5 곱하기 0.6 하면은 이거 3% 나오겠죠. 그렇죠? 얘가 10%에 대한 0.4면은 얘 4% 나올 거 아니에요. 3하고 4를 더하면 몇 프로겠어요? 7%. 그렇죠? 그 문제의 답이 3번이잖아요. 7%.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에서. 이런 형식으로요. 뭐를 줬냐면 출제자에 이렇게 준 거예요. 유효 총소득은 3,800만 원. 영업경비는 800만 원.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순영업소득이 얼마겠어요? 3,800에서 800 빼면 그럼 3,0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환원율 구하면 되겠죠. 네, 구할 때 여기서 토지 비율을 몇 프로 줬냐면요. 40%. 얘를 60% 줬어요. 여긴 그 반대로 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게 되면 토지의 환원율이 5%고 얘가 0.4면 몇 프로 나오겠어요? 2% 나오잖아요. 10에 대한 0.6이면 몇 프로 나오겠어요? 6%. 두 개 더하면 몇 프로예요? 8%니까 100분의 8이라는 얘기니까 0.08로 하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억 7,500만 원 있죠.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기출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출제자는 빼면 바로 3,000이 나온다는 걸 그냥 주고 이것만 대입해서 계산해서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한 번 딱 나온 거예요. 한 번.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계산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배열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배열.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한 몇 번 계속 돌면 얘들이 그렇게 어려운 애들은 아닌데 일단은 요맘때쯤 들어와서 이렇게 계산적인 논리가 막 쏟아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써 빨간 펜 들고 X를 그리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요. 부동산이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그리고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이거는 서로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지분 투자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서로 같다 틀리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이자율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데 착안해서 이 방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게 동일하다고 그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한번 출제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도 구하는 요령은 위에 거랑 똑같아요. 종합환원율 구하면 무슨 비율에다가 지분 비율에다가 지분 환원율 곱하고요. 저당 비율에다가 저당 환원율 곱하는 거예요. 단 지분 환원율로는 지분 배당률을 대입하고요. 저당 환원율은 저당 상수 써요. 이렇게 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시험에 26번 있죠. 26번. 26번에 한번 보시잖아요. 총 투자액이 1억 원이고 자기 자본이 3천이잖아요. 부채가 얼마? 7천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분 비율이 30%고 부채 비율이 70%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분 배당률 15% 줬고 저당 상수 10% 줬잖아요. 그거 곱하면 된다는 얘기, 대입해서. 그렇게 해서 금융적 투자거래법에서 자본 환원율 구하라 이런 얘기죠. 이게. 여기는 뭐 나온 선례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는 에르두법 있죠. 예, 얘는 누구의 입장을 중시한다 그랬어요? 지분 투자자. 근데 얘는 현금 흐름을 무슨 현금 흐름 쓴다 그랬어요? 예. 가유순 전후에서 못 쓴다 그랬어요. 예. 세전 쓰는 거예요, 세전. 그래서 얘가 이거를 반영을 못 해요. 뭐를? 세금을 반영을 못 해요. 여기서 이론에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세금 반영하지 못하는 거. 뭐를 써서요? 세전 현금으로. 이거 시대순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수업할 때.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채감당법만 유일하게 누구의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요. 왜냐하면 여기 부채감당법에서 환원율 구하는 거 이렇게 해드렸죠. 이거 기억하세요? 부대상? 부대 가면 상사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부가 뭐예요? 부채감당률. 대는요? 대부 비율. 여기 상은요? 저당 상수. 부채 감당률은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죠. 융자 상환 능력은 금융기관에서 중시하겠어요? 지분 투자자가 중시하겠어요? 금융기관이 중시하죠. 지분 투자자가 돈 빌려와서 그 돈 갚을 수 있느냐를 관건으로 보고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저당 투자자가 관심 있는 그 내용이라고요. 그럼 얘네는 그냥 숫자를 줘요. 27번에 가시면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요. 순영업소득이 2,400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2천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부채 감당률 어떻게 구해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는 2,000분의 2,400이니까 그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2 나온다고요. 1.2 얘가. 그 다음에 대부 비율 줬죠? 얼마라고요? 근데 부채 비율로 100%를 줬잖아요. 그럼 대부 비율이 몇 프로겠어요? 대부 비율이 50%죠.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100%잖아요. 지분과 부채가 50대 50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 0.5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0.1로 줬잖아요. 그죠? 걔는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거 곱하시면 돼요. 1.2 곱하기 0.5 곱하기 0.1.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답이 1번에 6%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죠? 근데 괜찮아요. 뭐 못해도 돼요. 뭐 이걸 뭐 못해가지고 여기서 하나 틀렸다고 뭐 6점이 안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여기 참고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요. 31번 같이 건물 잔여법 이런 거 안 나와요.
예, 신경 안 써도 되고요. 28번에 가게 되면 거기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에서 직선법으로 해서 수익 가격 구하고 이런 것 있죠. 예, 이런 것도 인용할 소지는 없어요. 예전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난리 났다는 얘기죠. 뭐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보면 예상 수익이 어떻게 해야 돼? 1억이죠. 예? 1억. 근데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몇 프로래요? 그럼 얘를 얼마를 준 거예요? 1억 줬어요. 자본 수익률이 얼마라고 됐어요? 5%. 5% 줬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잔존 경제적 내역연수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여기서 자본회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법을 써서? 직선법을 써서. 직선법이 n분의 1을 쓰는 거예요. n이 뭐냐면 잔존 경제적 내역연수 얘기예요. 그러면 잔존 경제적 내역연수가 몇 년이에요? 20년이죠. 20분의 1 하면 0.05 나와요. 그 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5%, 자본회수율 5%, 두 개 합하면 몇 프로? 10%. 그러면 1억에 10%니까 0.1이면 10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10억이라는 얘기죠. 10억.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n분의 1을 기억했다고 어떻게 또 대입을 하겠어요. 그죠?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생략을 시킬까 그러다가 다 또 생략시키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원래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듣고 나면 또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해보긴 해봐야 되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괜찮죠? 예, 예,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셔서 343페이지 가면요. 거기 주요 기출문제 나와 있을 때요. 원가법에 제주도 원가 나와 있죠. 아까 하신 거예요. 1번에 제주도 원가는 신축 시점 그러니까 틀렸겠죠. 무슨 시점 해야 돼요? 기준 시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제주도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아까 개발업자 이윤 반영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답을 2번을 준 거예요. 자가건설의 경우에 제주도 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건설을 했더라도 뭐를 준 걸로? 도급 준 걸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36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지문에 감정평가의 감가수용은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제주도 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 산정한다니까 둘이 바뀐 거죠.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관찰감가법은 평가사가 직접 관찰하니까 객관적이다 하니까 틀렸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정률법에 의해 연간 감가액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체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정하고 정액법이 체감한다면 틀렸을 거 아니에요. 둘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8번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나온 건데요. 자, 거기 보시면 자본환원율은 뭐에다가 자본회수율을 플러스한 거냐? 이거잖아요. 자본수익률. 그죠?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거죠. 이런 정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물건별 평가가 있는데 물건별 평가는 그래도 자신 있게 맞추실 수 있지 않나요? 물건별 평가 이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가는 거. 뭐 갖고 싶다는 거예요? 항공기, 건물, 건설 기계를 원한다는 거. 얘는 전부 다 무슨 법? 전부 원가법. 요거 자동차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과가 과수원, 동이 동산. 전부 다 무슨 법? 거래사례비교법. 그 다음에 얘들 아시죠? 이번에 막내로 들어온 애가 저수, 저작권. 다 수익환원법. 그죠? 임대료는 뭐로? 임대사례비교법. 성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저렇게 해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 물건별 감정평가에서요. 1번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에서 옳은 거를 모두 고른 걸 물어봤을 때요. 자,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시장 가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서 니은이 있죠. 토지의 평가는 공시가 기준법에 의하고 다른 방법에서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면 틀리죠.
그죠? 뭐가 있으면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거 기억하시나요? 원래 토지가치는 공시가 기준법에서 구하게 되는데요. 규칙이 개정이 돼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무슨 법을 써서 거래사례비법을 써서 토지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산지하고 임목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고요. 디귿에 대한 부분이 맞는 편이고, 산림, 리을에 대한 건 맞는 거고, 임대료의 평가가 틀린 거죠. 임대료 평가는 뭐로? 임대사례비법으로 구하는 거. 그래서 그 니은에 대한 거, 그거 기억을 좀 해 두시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그 3번에 감정평가 대상과 주된 평가 방법 연결한 것이다 그랬을 때 틀린 것 하게 되면 5번이죠. 일괄해서 평가하면 무슨 법 써요? 거래사례비법.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은 따로따로 거래한 사례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괄해서 할 때는 무슨 법 쓴다? 거래사례비법 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기출에서 나온 거는 6번에 나와 있다시피 건설기계는 무슨 법으로 써요? 원가법 쓰겠죠.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1페이지 가면 가격 공시에도 있는데 문제는 몇 개 없는데요.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요? 주택이 있을 때 토지 보면은 표준지 있고요. 개별 공시가 있고요. 주택 그러면은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죠. 단독도 표준이 있고 무슨 주택? 개별주택. 여기서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얘는 표준하고 개별로 구별해야 안 해요. 얘는 안 한다고 그랬죠. 얘만 전수조사한다고 그랬고요. 얘네 전체에 공시기준일이 있죠. 공시기준일은 며칠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 1월 1일이에요. 공시기준일은 이쪽에서의 기준 시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며칠로? 1월 1일로. 결정공실이 다 틀리죠. 결정공실이 2월 말일, 5월 31일, 그죠? 4월 30일 주택은 그렇게 가 있고요. 주체가 누군지는 다 했었죠. 이신청도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요. 기간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30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별 공시가 있죠. 얘가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이 발생할 때는 개별 공시가를 다시 산정해야 되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죠? 며칠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개별 공시가는. 개별 공시가는요. 이거 땅이잖아요. 지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월 1일. 땅은 며칠? 7월 1일. 여기 개별주택이 있죠. 얘도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했을 때 개별주택 가격을 따로 공시해야 되죠. 얘는 언제? 수익이 아니라 주익이에요. 주택은 6월 1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얘가 공시일이 언제냐면 5월 31일이잖아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이신청 기간이잖아요. 이거 끝나고 7월 1일자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공시일이 4월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이신청 기간이고 끝난 6월 1일 이렇게 이것도 한번 나온 거죠. 그거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6장에 351페이지에 보시면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3번에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해서 공시한다니까 틀렸겠죠. 얘는 구분해서 공시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2번에 가서도 보시게 되면은요, 5번에 표준지하고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국장에게,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가격 및 개별 공시가 대해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공동주택은 누구에게요? 국장에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3번에 토지 소유자, 토지 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 공시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법률상 이해관계인들도 다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인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도 틀린 게 토지 수용지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는 뭐를 적용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 쓰죠. 개별 공시가가 아니라. 그리고 저기 뒤에 354페이지 가시면요. 문제 5번 있죠. 5번에 가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 법에 따라 1번 지문에 보면요.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에는 토지 가격, 주택 가격 및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한 가격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법에 의하면요. 토지하고요. 주택하고요. 그다음에 뭐도 들어가냐면 얘도 들어가는 거예요. 비주거용 부동산도. 뭐도 들어간다? 비주거용. 그러니까 상가, 오피스텔 이런 애들 있죠. 얘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가격을 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해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는 거죠. 여기는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정을 해가지고 비주거용 부동산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비주거용 부동산도.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5번에서는 1번 지문을 틀렸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해설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도 공시해야 하네요. 걔들도 공시한다고요. 걔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정의 개념에 대해서 거기에 뭐냐면 조문에 가면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적정 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가격을 산정할 때는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이 있죠. 얘들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적정 가격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명시하면은 나중에 또 이인청 들어가서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하신 걸로 하고요. 자, 어쨌거나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